벤처와 창업가 정신. 이번 시간에는 창업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상표권, 상표 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상표 제도와 보호 대상, 등록 요건, 출원 및 심사 절차, 상표권, 상표권제 보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해 독점, 배타적 사용을 상표권자에게 인정하고 있으며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로서 상품의 품질, 성능, 영업의 우수성, 성실성, 명성 등의 신용을 상표가 상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상표에 있으며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이 상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품, 비슷한 서비스로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게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너무도 다른 미래.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향긋한 커피와 여유의 문화를 팝니다. 자유와 낭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팝니다.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도구이자 경영 철학과 땀방울을 담은 기업의 권리, 상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선출원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부푼 창업을 하게 된 A와 B. A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소셜 커머스 시장에 내놓아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된 A. 온라인에서 뜨고 있는 A의 상품과 상호명을 눈여겨본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비슷하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던 것. 반면 사업 준비 초기부터 자신의 상품과 상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상표를 출원한 B. 얼마 후 B는 상표를 등록받게 되고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자신의 상품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10년간 권리가 존속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10년마다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는 상표 전쟁이 치열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싶다면 이제 상표 출원의 선점은 필수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바꾼 상표권 출원.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상표 출원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권리를 지키는 예스를 외치세요. 상표와 관련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표를 등록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출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자사의 제품과 타사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 소유자의 상품을 같은 종류의 타인의 상품, 타사의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기능이 상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 보증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상표의 본원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일한 상표는 동일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으로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고 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능은 동일한 상표는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 기능으로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광고 및 선전 효과를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이 상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노치킨 씨. 많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이지만 노후 생계를 위해 식당을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요. 얘들아, 아빠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리면 어떨까 싶은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가게 이름을 눈에 확 띄게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와 얘기를 나누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보, 가게 준비는 잘 돼가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줄 거죠? 아이, 오늘 동창회 갔더니 글쎄 친구들이 전부 다 일전에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명품 브랜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사줘야죠. 아, 맞네. 그런 게 있었어. 노치킨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치킨 가게 이름을 명품 브랜드를 섞은 루이비 통닭으로 짓고 일사천리로 가게 개업을 준비합니다. 이름 덕분일까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 금방 입소문이 났고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게 이름이 정말 웃긴다. 안 먹어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 아저씨, 한 마리 포장하는데 얼마 걸려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주문이 밀려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통닭도 명품이 좋은가 보네요. 나도 이제 백화점 안 가고 여기로 와야겠네. 그러던 어느 날, 노치킨 씨 앞으로 한 통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디아는 우리 상표와 상호를 이용해 식별력을 저하시키고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명품 브랜드 명성을 언제 저하했다는 거야? 세상에 같은 가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회사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한 점, 그리고 자신들의 유명 패턴을 활용해서 치킨 포장 상자를 만들었다는데요? 자신들과 유사한 마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포장 상자에도 브랜드의 유명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품 브랜드 측이 노치킨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슷한 이름으로 통닭을 판다고 그 명품 브랜드와 헷갈릴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게요, 아버지. 업종도 다르고 재미있게 해보자고 한 거 다 알 텐데 정말 서민의 상대로 너무하네요. 명품 브랜드와는 업종도, 제품도, 이미지도 전혀 다른 그저 작은 동네 통닭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노치킨 씨는 정말 위법을 한 것일까요? 이 사안이 상표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과 관련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의 종류로서의 구성요건에 의한 분류, 주체에 의한 분류, 등록 유무에 의한 분류, 기능면에서 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와 관련된 모든 표시가 되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품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되며 상표의 사용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상품의 종류로는 구성요건에 의한 분류로서 문자로 구성된 상표인 문자상표, 사실적 도형을 도안화한 도형상표, 문자나 도형 등을 간략히 한 기호상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3차원적 상표인 입체상표, 색채의 조합 또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다른 구성 요소의 색채가 결합된 색채상표,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표장인 홀로그램 상표, 동적 이미지 등을 통하여 자스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인 동작 상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이 결합한 형태의 상표인 결합상표, 기호, 문자, 도형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인 음향상표, 그리고 후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냄새상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코카콜라 상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생각나는 어떤 영업비밀. 영업비밀. 한간에 뭐 소문인지는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명인가 세 명만 알고 있대요.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 세 사람은 한 번에 같은 비행기를 안 탄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지식재단의 세계로 또 안내해 주실지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한 얘기를. 코카콜라는 마시는 음료죠. 그렇죠. 예. 그게 또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코카콜라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팝아트의 작가들이 코카콜라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카콜라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린 작가가 미국의 작가이고요.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 방식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은 그림을 계속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소재로 사용한 이유도 흔히 얘기하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이렇게 나누지 말고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자신의 작품들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다른 작가로는 중국의 기존의 문화 대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세대에서 억압되어 있던 어떤 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분출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장르가 바로 또 중국에도 팝아트 장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광이라는 작가였고 작품들을 보면 코카콜라가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참 이념을 초월하면서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군요. 팝아트라는 게 어쨌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런 예술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한 그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물건들, 상품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팝아트랑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통 만화나 기존의 제품, 어떤 그 상품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그림뿐만 아니라 실크 스크린 방식이라든가
어떤 판화의 방식으로 해서 여러 장의 그림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에 나와 있는 그 LOV라는 조형물 같은 거, 행복한 인물, 그런 것들도 다 팝아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크리스 올덴버그라는 작가의 그 작품 중에 청계천에 가면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된 네, 좋은 거죠. 네. 그것도 바로 팝아트의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관련된 지식재산에는 과연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영업비밀. 영업비밀. 네. 실제로 이제 코카콜라가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이 아니라 조성을 어떤 식으로 혼합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과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의 조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코카콜라는 이미 콜라의 조성이나 시럽의 조성에 대한 특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특허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특허는 이제 무채 재산권으로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독점적이고 남을 설 수 없게 하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기간은 이제 20년이죠. 특허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공개를 또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거죠. 비공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밀 관리성도 중요합니다. 비밀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하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록하는 거랑 관계없이 그 자기 건데 이거는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기간은 무한이죠. 연구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특허로 갈 것인지 영업 비밀로 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것을 영업 비밀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비밀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순간 바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는 바로 제로로 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고요. 외부의 어떤 사람도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없고 분석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로 갈 거냐, 영업 비밀로 갈 거냐, 그 전략을 잘 짜시라는 게 오늘 이제 작가님의 강조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카콜라 하면 또 코카콜라 브랜드. 이것도 빠지면 또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상표 이야기 그것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상표의 브랜드 가치는 2019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92억 달러로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카콜라의 매출이 90억 달러 정도이고 순이익은 한 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브랜드 가치는 코카콜라 한 해 매출의 6.5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순이익과 비교하면 29배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1년의 순이익의 29배가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29년간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다 모아야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살 수 있고 코카콜라 브랜드를 판다면 29년간의 순이익을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그 애플이나 구글 이 IT 기업이 나타나기 전에 13년 동안은 이 코카콜라가 브랜드가 세계 1위를 쭉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하고 또 펩시콜라도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두 회사가 어떤 뭐 치고받고 또 소송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나오신 김에 그 얘기도 한번 살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이제 상표권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상대로 해서 캐나다 법원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그 콜라라고 써있는 이 특유의 글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씨체를 베껴서 펩시콜라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코카콜라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법원은 코카콜라의 손을 들었는데요. 그 콜라라는 명칭 자체는 상표법상으로 일반적인 어떤 청량음료의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지만 콜라의 그 시체가 독특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식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상표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카피해서 쓴 펩시콜라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디자인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독일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먼저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콜라 병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 것이 코카콜라의 주장이었고, 결국 각 나라의 법원들이 펩시콜라의 병 모양이 코카콜라의 병 모양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사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코카콜라의 병 모양의 디자인은 너무나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사려고 했는데 병 모양이 유사해서 펩시콜라 살 우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을 펩시콜라가 유사하게 만들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코카콜라 펩시콜라 1대1.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나 아니면 디자인이 유명해지고 저명해지는 것은 굉장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되어서 유사한 제품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게 된다면 자신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이 방송에 또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 미술은 지식재산을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림과 미술 작품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과 지식재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하고 오늘에 걸쳐서 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좋은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기술 기업, 벤처 기업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것을 영업 비밀로 할 것인지 특허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또한 코카콜라의 글씨체가 상표권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며 이를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 상표, 냄새 상표들도 지식재산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의 경우도 상표권의 보호 대상으로서 선출원이 중요하며 2012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지식재산권 부분의 출원도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또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해서 유행어도 상표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는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생산표와 판매표가 있습니다. 생산표는 상품의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생산업자는 생산표로서 자기의 생산 기술 등에 기한 상품의 품질 특징을 나타냅니다. 판매업자가 자기가 선택하여 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표가 판매표가 되겠습니다. 판매표는 상인의 숙련도, 지식 판단에 대한 신용이 상품을 통해 화체된 것을 말합니다. 상품의 종류는 등록 유무에 따라서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구분이 됩니다. 상표법상 미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명상표인 경우 등록 출원권의 독점을 인정하여 제3자의 출원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의 확장을 대비하는 측면입니다. 작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사업이란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일이 잘 풀려서 순식간에 가맹점이 늘어난 이후에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나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업종의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가게와 같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쓰는 상호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인터넷 환경에서 제 가게 상호는 완전히 묻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제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확장이 되면 상표권을 먼저 가진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영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어도 상표권이 없으면 상호를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으면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도 검색을 먼저 해보고 출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상표는 포기하고 다른 걸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방지한다입니다. 명륜진사갈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7년에 명륜진사갈비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2011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명륜진사갈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륜진사갈비는 지금 가맹점이 500개나 되고요. 가맹점을 6개 가지고 있는 명륜 등심 해장국 측에서 상표 침해 금지 소송을 걸었고요. 유무형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건 상태라고 합니다. 명륜진사갈비가 사업 초반에 그 상표가 등록이 안 됐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등록을 하고 사업을 확장했으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진 않았겠죠. 이런 이유로 상표 등록을 가급적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먼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상표를 검색을 해봅니다. 제 상호가 바로튀김 말랑떡볶이이기 때문에 말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53개의 상표가 나오는데요. 등록, 포기, 거절 등 다양한 상표들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거절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보다 보면은 각각의 상표가 무슨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 그럼 이번에 말랑떡볶이로 검색을 해보면 딱 2개가 나오는데요. 둘 다 작년에 사실 제가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거절의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튀김을 바로 튀겼다, 떡볶이가 말랑하다라는 지정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 문구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서 거절한다고 합니다. 사실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상호가 바로튀김 말랑떡볶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로 신청을 해본 거고요.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청 심사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 이름을 좀 앞에다 붙이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확실히 식별력은 생기지만 그 심사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신중하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수락 여부는 전화장으로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용국의 바로튀김 말랑떡볶이라는 상표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안되면 변리사를 통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출원 신청 한 번 할 때마다 56,000원이 들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보정 서류를 추가 제출할 때는 4,000원 정도가 듭니다. 자, 특허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신청의 국내 출원, 특허 고객번호를 먼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제출을 합니다. 예, 보시면 통합 설치에서 초보자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세 가지 깔리는데 그 중에 통합 서식 작성기, 그 중에 국내 출원 서식, 상표 등록 출원서, 예, 구분 항목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특허 고객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대리인 참조번호 필요 없습니다. 예, 등록 대상을 이제 골라주시는데요. 상품류에서 식당은 43류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유사번호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가정 배달 음식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정 상품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찍으면 됩니다. 굳이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 눌러주시면 지정 상품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유형 일반 상표고요. 상표 견본은 제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주의하실 게 유료 폰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하시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에서 나온 나눔 시리즈,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못하시면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든 이미지 견본을 등록하고요. 수수료 온라인으로 할 거고 출원료 56,000원입니다. 네, 특허 등록료는 10년 최초 22만원, 그 다음에 10년 후에 갱신할 때 31만 9천원 이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면은 요게 이제 특허청에 제출되는 서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 검사를 누르고요. 그리고 문서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건드릴 거 없이 제출 문서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입니다. 네, 다음 단계 전자서명을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입니다. 네, 서명이 들어갔고요.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서식 제출하기 전에 중복 제출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제출. 예, 이렇게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고요. 온라인 납부를 눌러서 이제 비용 56,00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특허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고요. 네, 검색을 눌러보시면 56,000원이 떴죠.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표 출원을 마쳤고요. 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키프리스에서 원하는 상표 이름을 충분히 검색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가늠해본다. 2. 특허 홈페이지에서 특허 고객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는다. 3. 특허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초보자용을 다운받는다. 4. 설치된 프로그램 중 통합 서식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성한다. 5. 작성 완료 후 결제를 한다. 6. 수개월 후에 승인이 나서 공고를 거쳐 등록이 되면 10년간의 권리비용 22만 120원을 납부한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이 굳이 가맹 사업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내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키프리스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기능면에서 상품 상표와 영업표, 단체 표장, 증명 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 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상품 상표이며 문자 자체가 상호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영업표가 되겠습니다.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이 단체 표장이 되며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장이 증명 표장이 되겠습니다. 상표와 유사한 인접한 개념으로서 영업상 표지 여러 가지와 영업표와 업무 표장, 서비스표, 상호, 디자인, 저작물이 있습니다. 표지는 대상물을 개성화하여 다른 동종의 것과 구별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춘 표지는 상표로서 등록이 인정되며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와 업무 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상호와 상표를 비롯한 표지 일반에 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업을 다른 영업자의 영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영업표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업무표장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2016년 개정법은 서비스표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서비스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표로서 상표법은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국제 분류에 따라 11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상표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한 우리은행이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금융지주회사는 1999년 금융업 등에 대하여 우리은행을 서비스표로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05년 8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심판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이츠매즈, 무엇이 왜 어떻게? 이와 같이 일반인이 상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누구나 사용하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은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등과 같이 식별력이 약한 단어를 브랜드로 선택할 때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은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브랜드 네이밍 상표 등록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브랜드 네임이요. 불길한데 왠지 변리사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 퀸즈 시크릿 발음을 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 물어나 보자. 이상 한국을 넘어 세계 여성이 주목하는 화장품 퀸즈 시크릿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